자, 이제 물건의 특질을 좀 해봅시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물건의 뜻이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리고 민법에서 인정해준 물건, 특별법에서 인정해준 물건, 관습법에서 인정해준 물건 이외에 새로운 용의 물건 만들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개별 물건의 공통적인 특질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물건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을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특징인데요. 베타성과 절대성이 있다. 다시, 물건은 뭐가 있다고요? 베타성과 절대성이 있다. 먼저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처음 취득하죠. 그러면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갑의 소유권하고 똑같은 내용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이 동시에 가지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즉,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갑이라는 사람 혼자서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베타성이라는 거예요. 베타성. 베타적이다, 독점적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동시에 소유권 가지는 거 안 되죠. 즉, 건물 한 개, 소유권 한 개,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물일권주의입니다. 일물일권주의. 이거 읽어보겠어요? 뜻은 뭐 간단하니까 읽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일물일권주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해야 한다. 여기는 요게 키워드예요. 권리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권리 그러면 물건하고 채권을 다 통틀어 말하는 건데, 채권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개만 성립하는 건 물건입니다. 다시,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해야 한다. 이게 무슨 주의라고요? 일물일권주의. 물론 나중에 일물일권주의 예외를 나중에 배우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초과정이니까 원칙을 잘 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 베타성에서 나온 첫 번째 제도가 일물일권주의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매매했어요. 매매. 그러면 갑이 이 건물을 베타적 독점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지배가 을에게 넘어간 거죠. 그러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는 걸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네, 을이 소유권 취득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등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시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공시의 원칙. 공시가 뭐죠? 공시. 공, 널리, 시, 알려준다 이거죠. 널리 알려준다. 읽어보겠습니다. 물건이 변동한 경우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물건이 변동한 경우에 이를 외부에 알려줘야 한다. 아까 변동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생각나세요? 발생, 변경, 소멸. 물건이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할 때 이를 외부에 알려줘야 한다. 여기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등기.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팔았어요. 동산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알려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점유를 넘겨주는 걸 인도라 그래. 인도. 그러니까 등기, 인도를 통해서 물건이 변동한 사실을 외부에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더 중요한데요. 절대성이 더 중요한데, 아까 물건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러면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한 사람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둘이 붙었어요. 그러면 뭐에 우선하죠?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죠. 다시, 뭐에 우선한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쉬운 예를 한번 해봅시다. 쓰진 않으셔도 되겠어요.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다.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의 의무는 뭘까요?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이 들어와 자기 집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이걸 두고 사용, 수익, 하게 할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사용, 수익, 하게 할 의무. 그리고 임차인은 뭘 지급해줘야 돼요? 차임 지급해줘야 되죠. 차임 지급. 그러면 이때 임차인의 권리가 이게 임차권이에요. 임차인의 권리가 임차권. 그러니까 임차권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다시,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물건을 목적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적물. 그냥 물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임차권이에요. 이게 1번입니다. 을이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먼저 그 집에 들어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갑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병한테 팔고 병에게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럼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소유권이죠. 그럼 이때 소유권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간 거죠?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거죠. 그럼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이게 무슨 원칙이죠? 얘는 공시의 원칙. 그 다음에 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얘는 물권이죠. 왜 물권이죠?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라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니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물권. 임차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힌트가 있죠. 요구란 단어가 있죠.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혜택을 요구하는 권리니까 임차권은 당연히 뭐가 되죠? 채권이 되죠. 자, 그러면 아까 정리했던 거 써본 겁시다. 아까 제가 물권 그러면 세 가지 생각나는데 그랬죠? 첫 번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두 번째,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세 번째가 물건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죠? 모든 사람. 즉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반면에 우리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혜택을 요구하는 권리니까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죠? 특정한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죠. 결국 결론은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결국 병은 을에게 건물 소유자니까 너 나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계약을 체결한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병과는 특별한 계약 관계가 없죠. 따라서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나가 라고 얘기를 하면 을은 집을 비워줘야 된다. 비워줄 필요 없다. 비워줘야 되죠. 결국 병이 소유권에 대한 건물 반환 청구를 하면 을은 집을 비워줘야 된다. 비워줄 필요 없다. 비워줘야 돼. 이렇게 나가요. 이걸 한마디 법원으로 표현하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표현입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즉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예외를 배웁니다. 임차인 보여주려고 하는 특별한 내용 나중에 배우는데 지금 기초과정이니까 원칙만 잘 세우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의 목적물에 한 사람은 물권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에 우선하는 거죠? 물권이 채권에 우선합니다. 뭐가 뭐에 우선한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건 땡땡 하시고 한마디만 쓰면 되겠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쓰시면 돼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한 사람은 물권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충돌 문제니까 뭐하고 뭐가 충돌했을 때 결론이 이렇다는 거예요.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했을 때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 A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B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A라는 물건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죠? 모든 사람. B라는 물건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건 한 개인데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하고 물건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느 사람의 물건을 먼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순서를 정해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맞는 게 이겁니다. 순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박스. 먼저 성립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한 번 더.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이건 다른 예를 가지고 해볼 텐데 이것도 쓰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일단 쉬운 사례 가지고 해봅시다. 갑에는 건물 소유자고요. 을은 전세금조로 5천만 원 돈을 준 겁니다. 그리고 갑하고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했어요. 그 전세권 등기 날짜가 4월 1일입니다. 자, 이번엔 갑이 병은행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5천만 원 대출을 받고 병은행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저당권 등기 날짜는 5월 1일이에요. 근데 갑이 병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병이 경매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경락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게 될까요? 돈 내면 되죠.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경락대금 10억 원 냈어요. 10억 원. 경락대금 완납한 날짜가 6월 1일. 이렇지. 6월 1일.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경락대금이 10억 원 나왔어요. 10억 원. 그럼 10억 원 중에서 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 나간 거죠. 일단 병은 저당권자에게는 돈 받고 나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집에 눌러 살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을이죠. 그럼 전세권자는 자신의 전세권을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은 종전대로 계속 눌러 살 수 있다는 뜻이고,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은 집 비워주고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경락인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비교 기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세권 등기 날짜 며칠이죠? 4월 1일이죠. 경락대금 완납 날짜는 6월 1일이죠. 그러니까 이 4월 1일하고 6월 1일을 비교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락대금 완납 날짜는 항상 뒤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경락일이 나오게 된 이유는 누가 경매를 청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기 때문에 경락일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대금 완납한 날짜하고 절대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나오게 된 이유가 누가 경매를 청구했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기 때문인 거니까 항상 저당권 등기하고 비교해서 우열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다행히도 전세권 등기가 빨라요? 저당권 등기가 빨라요? 전세권 등기가 빠르죠. 즉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다, 후순위다? 선순위니까 경락인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건물 한 개 있는데 한 사람 전세권, 한 사람 저당권 가지고 있어요. 밑에는 무슨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순위 원칙. 읽어봅시다.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즉 전세권이 먼저 성립했으니까 후에 성립한 저당권에 우선함으로 결국 경락인에게도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뭐가 뭐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물건 상호간의 우열관계는 무슨 원칙에 따른다? 순위의 원칙. 그 순위의 원칙이 뭐예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위의 원칙이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좋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아까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사람. 그러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침해도 그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건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침해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죠. 따라서 모든 사람이 나의 물건을 다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나의 물건이 침해가 되었을 때 그 침해를 제거해낼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들어준 게 이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여기는 땡땡 하시고요. 땡땡 하시고 이제 불러드린 거 씁니다. 물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라고 쓸까요? 물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물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물건이 침해가 되었을 때 물권자를 보호해 주려고 만든 법적인 장치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물권원 청구권은 당연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일단 그냥 별표를 하세요. 물권원 청구권은 그냥 무조건 별표. 단일 문제로 물권원 청구권 출제되기도 하고 개별 물건에 가서 각 물건에 기한 물권원 청구권의 세부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것도 시험 문제 잘 납니다. 그러니까 꼭 물권원 청구권은 한 문제 또는 그 이상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물건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을 때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걸 소유권으로 한번 바꿀까요? 소유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는데 소유자가 물건의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이걸 물권원 청구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의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를 골라봐라. 두 자 골라볼까요? 뭘 골라야 될까요? 침해? 침해가 중요하게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뭐가 중요하죠? 뭘 또는이에요. 염려. 별표라죠. 별표. 그러니까 이거 일단 중요합니다. 다른 권리들은 현실적인 침해가 생겼을 때 나오는 권리인데 물권원 청구권은 침해할 뭐만 있어도 염려만 있어도 인정되는 권리다. 그 점을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염려.
자, 그러면 물건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생겼을 땐 이걸 하는 겁니다. 반환 청구를 하거나 방해 제거 청구를 하거나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하는 것도 되고 둘 다 같이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하는 것도 되고 둘 다 같이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어떤 걸로 행사하는 거죠? 방해 예방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해봐요. 토지 인도 청구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토지 인도 청구, 토지 나한테 넘겨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무슨 청구죠? 반환 청구, 반환 청구. 토지 인도 청구, 반환 청구. 그다음 건물 명도 청구는 뭘까요? 여러분 명도란 말 아세요? 명도? 그럼 명도 언제 하는 거냐면 그 임차인 기간 끝났을 때 안 나가면 이제 임대인이 집주인이 건물 명도 청구 소송하는 거죠. 명도는 뭘까요? 명도. 임차인이가 가지고 있는 짐을 깨끗하게 비우고 집을 나한테 넘겨. 이게 명도예요. 깨끗하게 비우고 인도하라. 이게 명도예요. 명도. 깨끗하게 비우고 인도하라. 이게 명도입니다. 그러면 건물 명도 청구는 반환 청구예요? 방해 제거 청구예요? 방해 예방 청구예요? 반환 청구예요. 반환 청구. 반환 청구. 어쨌든 짐을 비우고 나한테 넘겨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반환 청구입니다. 반환 청구. 그다음에 건물 철거 청구는 어디에 해당할까? 건물 철거 청구. 이건 뭐냐면 그 내 땅인데 어떤 놈이 와서 건물을 무단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럼 건물 없애버려. 이게 건물 철거 청구죠. 그럼 이건 반환 청구예요? 방해 제거 청구예요? 방해 제거 청구예요. 방해 제거 청구. 그다음 등기 말소 청구는 뭘까요? 등기 말소 청구. 등기 말소 청구. 이건 어떤 경우냐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을 갚하고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서류 위조해서 매매 계약서 꾸면서 자기하고 등기를 확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땅을 판 적이 없으니까 을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등기 말소 청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방해 제거 청구죠. 방해 제거 청구. 그다음에 공사 중지 청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공사 중지 청구. 공사 더 이상 하지 마. 이건 뭘까요?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앞으로 나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근데 뭐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주 이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 굳이 필기를 해서 늘릴 필요는 없어요. 대신 물권원 청구권 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염려라는 단어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요건입니다. 요건. 여기는 꼭 쓰기 바랍니다. 얘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암기. 교수님 민법은 왜 이렇게 암기하는 게 많아요? 민법만 암기하는 게 아니고 다 6과목을 다 외워야 되죠. 진짜로. 그 작년 기초강의 제가 그렇게 진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이해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란 단어 언제 썼냐면 제가 핵심 과정에서 썼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암기란 단어를 일부러 안 썼어요. 일부러. 부담 가질까 봐. 근데 결국 사람들이 잘 이해만 하고 외우지를 못해서 이해하면서 복습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결과가 좋았어요. 고득점도 많고 좋았는데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계속 넋놓고 있었던 사람들은 막판에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못 외우면 결국 시험장에서 낭패를 보게 되니까 어차피 외울 거 지금부터 확실하게 외워보자. 지금 외우려고 했으면 좀 까먹을 거고 기초과정 지나면 또 기본과정 있고 계속 과정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과정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워지는 양이 훨씬 더 많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열심히 외워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외우기는 한데 뭐 제가 불러놓고 뭐 확인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앞에 분 모의사에 뭐예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옛날에는 해가지고 자 앞에 보면 107.5죠? 비요 R 무선입니다. 이렇게 하고 막 틀리면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어쨌든 얘는 꼭 외우고 넘어갈 사항인 건 분명해요. 자 1번 읽어볼까요? 물건에 대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는 땡땡 하시고 객관적 사실 이렇게 써볼까요? 객관적 사실. 그러니까 즉 물건에 대한 침해라는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되고 물건에 대한 침해의 염려라는 객관적 사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즉 침해한 사람의 이거 중요합니다. 고의나 과실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고의 알면서 일부러 하는 거 고의. 과실은 알면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게 과실이에요. 이때 침해한 사람의
공이나 과실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뭐만 있으면 돼요. 치매 또는 치매, 염려라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갑시다. 권리자. 누가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누가. 이게 잘 와닿지 않나 봐요.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누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다시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그러니까 침해된 소유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침해된 지상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침해된 저당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요거대로 좀 정리하기 바랍니다. 누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3번인데요. 3번. 3번은 상대방인데 누구에게 행사를 하는 거냐면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현재. 현재라는 단어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지배라는 단어 중요해요. 지배.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요것만 잘 정리를 하면 물권적 청구권 문제를 반드시 득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7번 해볼까요? 뭐만 있으면 1번, 2번, 3번 연결해 볼까요? 뭐만 있으면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만 있으면 누가 누구한테 한다? 누가 누구한테 한다?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에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다시 뭐만 있으면 침해 또는 침해 염려만 있으면 누가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에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더 줄이면 뭐만 있으면 침해만 있으면 침해된 물권의 소지자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에게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상대방 문제는 항상 쉬운 문제. 상대방 문제 항상 쉬운 문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미성년자 사례 생각나세요? 미성년자. 자, 그러면 칠판 봅시다. 미성년자 사례 우리가 언제 배웠죠? 배운 지 한참 됐죠. 미성년자 사례 언제 배웠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주에. 갑이 미성년자이고 병이 부모예요. 그런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중고 컴퓨터를 을에게 팔았어요. 을은 다시 이 컴퓨터를 정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현재 정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병은 누구에게 각각 취소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갑이 계약을 한 사람 누구예요? 을이죠. 갑이 계약을 한 사람은 을. 그리고 현재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이죠. 그럼 이때 갑은 취소를 을에게 해야 돼요? 정에게 해야 돼요? 즉 취소의 상대방은 을이다, 정이다, 둘 다다. 취소의 상대방은 을이다, 정이다, 둘 다다. 제가 별표를 해놨잖아요. 누구죠? 을. 그때 취소에서 말하는 상대방은 어떤 상대방이죠? 직접 상대방. 즉 을이 정한테 컴퓨터를 되팔아서 현재 정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는 무조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직접 상대방에게 해줘야 되죠. 직접 상대방에게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해줘야 돼요? 을. 근데 만약에 을이 정한테 컴퓨터를 판 게 아니고 정에게 컴퓨터를 빌려줬어요. 그러면 갑이 계약을 한 사람 누구예요? 을. 그 다음 빌려준 사람 누구예요? 을. 현재 빌려서 쓰고 있는 사람 누구죠? 정. 그러면 이때는 취소의 상대방은 을이에요? 정이에요? 둘 다예요. 취소의 상대방은 을이다, 정이다, 둘 다다. 을. 그러니까 팔았거나 빌려주거나 항상 똑같아요. 취소의 상대방은 무슨 상대방이죠? 직접 상대방. 여러분 가등기 해본 적 있어요? 가등기? 확실히 민법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아는 게 정말 많아져요. 그리고 실제 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평생 겪을 문제를 이 공부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다 알게 돼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합격서 찾아보시면 돼요. 거기 다 있어요. 뭐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럼 거기 다 있죠. 내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하자가 좀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찾아보면 거기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중개 실무할 때도 똑같아요. 곧 합격서 나오죠. 거기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공부를 해보면 수강생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교수님 공부를 해보니까 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합격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근데 합격 자체하고서라도 알아두면 도움되는 내용이 엄청 많죠, 진짜. 뭐 민법은 그런 게 아니라 학개론도 도움 많이 되죠, 알아두면. 공법, 토지 하시는 분은 공법 되게 찾아도 많이 보게 되고 아는 것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실력이 좀 늘지 않을 뿐이고 좀 아는 거 좀 늘어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공시법하고 중개사법 다 도움되죠. 특히 세법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세법이죠. 나는 왜 세법을 16 문제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중개사가 제일 질문 많이 받는 내용은 물건을 내놓으면서 내가 팔았을 때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근데 대부분 세금 내 자신이 없는 그 중개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대답을 잘 못하죠. 그러면 일단 세금 문제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세법을 잘 모르니까 세무사에게 뭐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랑 계약을 하지 않죠. 딴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하죠.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충이라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법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수강생일 때는 세법 공부를 열심히 안 하죠. 제가 봤을 땐 그 세법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은 세법 선생님 뿐이죠. 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두루두루 다 공부한 사람은 세법 선생님 뿐인 거죠. 근데 실무 가서 제일 많이 쓰니까 세법 많이 공부를 해두시는 게 실무 가서 좋은 평을 받는데 훨씬 유리한 과목인 건 맞죠.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 이제 가등기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3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너한테 증여해줄게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하면 준다는 거예요? 합격하면 3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건물을 증여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정지조건부 권리를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가등기. 가짜로 등기했다는 겁니다. 가짜로 한 등기, 가등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등기만 가지고는 아무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돼도 계속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매매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그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간 겁니다. 그럼 이 정도가 되면 을이 열받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열받죠. 왜 열받을까요? 내가 합격하면 건물을 받기로 했고 뭐까지 마쳤으니까 가등기까지 마쳤으니까 병 찾아가서 너의 등기를 말소하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실제 많아요. 그럼 이때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너의 본등기를 말소하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안 될까요?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로 임시로 한 등기라서 가등기인 채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을은 병에게 본등기를 말소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얘는 이제 병 찾아가서 난리 피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이제 뭘 하면 돼요? 합격을 하면 되죠. 합격.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가등기에게서 이제 본등기를 할 수 있죠. 가짜 등기에다가 이제 진짜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됐으니까 을은 이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이제 병의 등기는 나중에 보여지만 직권으로 말소되게 돼 있어요. 결국 가등기만 가지고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무슨 등기만 하면 본등기만 하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럼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본등기를 할 때 누구를 데리고 등기소에 가야 돼요. 즉 본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잘 보면 을이 계약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 계약을 한 사람은 갑. 근데 등기를 열어보니까 현재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 현재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 누구예요? 병이죠. 그러면 을은 누구에게 본등기 청구를 해야 될까요?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갑이다, 병이다, 둘 다다. 그럼 얘는 등기소에 갈 때 갑을 데리고 가야 돼요? 병을 데리고 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좀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그랬더니 한 분이 둘 다 데리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데리고 갔다가 등기관이 한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면 미안합니다 라고 돌려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본등기 청구를 해야 될까요? 누구냐면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다시 누구라고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그럼 누굴 상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갑을 상대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상대방은 무조건 시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개별 제도를 가면 다 정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어요. 대신 여러분이 문제를 못 맞히는 이유는 뭘까요?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상대방 문제는 무조건 꼭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다시 오시면 요거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다시 갑시다.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다?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자, 그럼 펜 다 놓으시고 제가 사례 가지고 해볼 테니까 문제를 여러분 힘으로 맞추기 바랍니다. 일단 그 옆 사람이 대답하는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 대답하실 때 또 가급적이면 그러면 작게 대답을 하거나 그런 게 좀 좋겠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대답하거나 이러면 본인만 틀리면 되는데 옆 사람 같이 틀리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민폐니까 좀 적당하게. 근데 학원엔 그 이렇게 대답을 크게 하시는 분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면장님이랑 있었는데 합격을 하셨어요. 이번에 합격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런 고충을 겪을 일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저는 괜찮은데 수험생들끼리는 좀 그게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동영상은 좋죠. 동영상으로 공부할 때는 뭐 혼자 대답하면 되잖아요. 혼자. 근데 옛날에 들었던 얘기 중에 그 동영상 속에서 그 글 써서 저한테 알려준 내용이거든요. 자기 이제 그 거실에서 그 노트북 이렇게 켜놓고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질문하면 자기 대답하고. 근데 남편은 이제 거실에서 이제 게임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니까 같이 이제 듣기는 한 거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수업 받는 그분은 틀리고 게임하는 남편은 맞추고. 어쨌든 대답을 크게 해보는 게 대답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답을 해보는 게. 자, 7번 봅시다. 갑이 토지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갑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고 을은 갑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 사람이니까 침해자 이렇게 부르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누구죠? 갑. 그다음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사람은 을. 현재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은 을. 자, 그럼 갑은 을에게 너는 무단으로 나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거니까 건물에서 퇴거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을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골로 가는 겁니다. 자, 갑은 을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퇴거 청구를 하려면 퇴거 청구를 하는 사람이 항상 건물의 소유자여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퇴거 청구를 하려면 퇴거 청구를 하는 사람이 항상 건물의 소유자여야 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세를 줬어요. 근데 세입자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입자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사람 안 나간다고 버티면 내가 도망가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아파트 소유자니까 당연히 임차인, 세입자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갑이 을에게 퇴거 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갑이 반드시 건물의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소유자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을이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 위에 임대차 계약 같은 걸 체결하고 얘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유권 누구한테 있죠? 을에게 있죠. 자, 근데 여기는 무단으로 했어요. 무단. 즉 을이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용어 하나 공부하고 갑시다. 어떤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근거를 권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법률적인 근거, 이걸 권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 갑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 권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도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도 되고, 임차권도 됩니다.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받고 또 전세권을 설정받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건물을 세워놨다면 당연히 건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죠? 을에게 있죠. 여기는 무단이니까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권한이 없을 때에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건물 신축에도 중요합니다. 을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와 건물이 전혀 별개의 부동산. 이 건물은 토지와 전혀 별개의 부동산인 겁니다. 따라서 권한이 있든 없든 항상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 갑은 을에게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딱 강의를 했어요. 근데 뒤에 분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 얘기를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하고 좀 자중을 시켜드렸는데 일단 퇴거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대신 아무것도 못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가분을에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죠. 철거 청구. 즉 너에게 건물 소유권인 줄 아는데 너는 나의 땅을 쓸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이 건물을 뭐하라? 철거하라고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청구는 안 되고 퇴거 청구는 안 되고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철거 청구와 같은 갑의 권리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이거 지금 물건에 대한 뭐가 생긴 거죠? 침해가 생겼죠. 침해가 생겼을 때 침해된 물건 보호해 주려고 철거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물권적 청구권의 의. 아까 두 줄 정리해 줬던 거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물권에 대한 읽어봅시다. 시작.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물건에 반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한 번 더 갑시다. 누가 누구에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침해된 물건의 정당한 소지자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에게 한다 라고 그랬네요.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잘 보고 따라오세요.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 집중합시다. 우리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 신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미등기인 채로 병에게 팔고 잔금 받고 난 다음에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인도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사실관계 확정을 다시 해봅시다.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갑.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을. 현재 건물에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병. 그럼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될까요?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을이다, 병이다, 둘 다다. 자, 이게 철거 청구 나왔으니까 당연히 물건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 물권자 보호해 주려고 만든 거니까 이게 물권적 청구권인 거죠. 아까 상대방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러면 현재 건물에 들어가 살면서 갑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병. 그러면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사람이 병이죠. 따라서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병. 꼭 기억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자, 다음 그림 또 볼까요? 이번엔 내용도 똑같아요.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잘 볼까요? 이번엔 여기에요. 갑이 자신의 토지를 정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정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즉 토지를 누가 누구한테 팔았어요? 갑이 정에게 팔았죠. 그러면 누가 철거 청구를 해야 될까요? 철거 청구의 주체. 누가 건물 철거 청구를 해야 될까요? 아까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권리자는 누구라 그랬죠? 다시 교환 보고 읽어봅시다. 요건 2번. 권리자는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침해된 물건의 정당한 소유. 잘 안 되죠. 잘 안 되면 여러 번 얘기해 보면 되죠. 누구라고요? 침해된 물건의 정당한 소지자. 침해된 토지 소유권을 지금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정한테 넘어갔으니까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정이죠. 그러니까 정이 침해된 물건의 정당한 소지자니까 정이 철거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 응용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요건을 보면서 하니까 탁탁 맞추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이 없으면 갑은 토지 소유자로서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누가 누구한테 뭘 팔았죠? 갑이 정한테 토지를 팔았죠. 근데 토지 매매 계약서 특약상에다가 토지를 정에게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여전히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특약을 맺었고 여기 둘이 합의했어요. 그리고 서명하고 도장까지 다 찍은 겁니다. 토지를 팔긴 했는데 토지를 팔긴 했는데 갑이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당사자가 특약상에다가 적어놓고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이 특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다시 토지를 팔면서 원래는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계속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맺은 거예요. 순순히 두 사람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 겁니다. 상호 합의하에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무효?
어제 내가 수업했더니 유효예요, 무효예요 했더니 효 이렇게 효. 잽싸게 효.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예요, 무효. 왜 무효일까요? 네. 그게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렇죠.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아까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게 새로운 용의 물권 만들어내지 마. 이게 종류 강제. 내용 다르게 정하지 마. 이게 내용 강제죠. 그래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뜻이 뭐라 그랬죠? 종류 강제 플러스 내용 강제. 기억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르게 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내용을 다르게 정한 거니까 이런 뜻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왜냐면 아까 185조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을 잘 정리를 해두고 개별 사안들마다 한 번씩 써먹어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정리라는 차원에서요. 사례를 다 모아봅시다.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 신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을은 이 건물을 미등 낀 채로 정에게 건물을 팔고 정에게 건물을 인도해 준 겁니다. 그리고 갑은 토지를 정에게 팔고 정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그럼 이 사례의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누구죠? 누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정인데 누구냐고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따라서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가 정이니까 정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누구예요? 상대방.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따라서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인 정이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인 병에게 철거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권리를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제가 물권에 중요한 특질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배타성. 그 물건은 나만 배타적 독점도로 지배할 수 있는 성질이 배타성이에요. 그래서 이 배타성에서 나온 첫 번째 제도가 이게 일물 일권주의. 그리고 배타성에서 어떤 원칙이 도출되는 거죠? 공시의 원칙. 그리고 절대성에서 두 가지 내용 나온다 그랬죠.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그리고 물권 상호 간의 순위 원칙이고, 그다음 물권 채권이 충돌할 때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죠. 이게 무슨 효력이죠? 우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 그리고 물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그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 그럼 여러분 요건 세 개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요건 세 개.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 첫 번째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을 것. 이때 침해한 사람, 침해자의 고의 과실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두 번째 권리자는 누구다?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일 것. 그다음 상대방 누구다?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자,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 물권 변형의 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